오늘로 수진이와 내가 부부가 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다. 퇴근길 양손 가득 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은은한 향이 나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스테이크 냄새와 달콤한 와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예쁜 초들이 밝혀져 있었고 그 중심에서 수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자기야, 드디어 왔어? 오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지? 결기 3주년 정말 축하해. 나를 품에 꼭 안아오는 수진이의 살결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포근하고 부드러운 살구향이 났다. 대기업 대리로 진급한 이후로 매일같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하느라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이렇게 완벽한 기념일을 준비해준 아내가 눈물 겹도록 고마웠다. 나는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깊게 입을 맞추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밤낮 없이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전부인 수진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다. 그리고 최근에 내 친동생인 현우가 겨우 취업에 성공했는데 하필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직 서툴고 철없는 동생 녀석이 행여나 아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기에 내가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맥을 넓히고 능력을 인정받아 두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만 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다짐하곤 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내 앞으로 고급스러운 네이비 색상의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고른 거야. 한번 풀어봐. 설레는 마음으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보니 세련된 사선 패턴이 들어간 실크 소재의 명품 넥타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딱 내가 좋아하는 톤 다운된 블루 계열이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인데?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이처럼 기뻐하자 수진이는 내 목에 넥타이를 직접 대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가 매일 양복 입고 출근할 때마다 내 생각하라고 샀지. 그런데 자기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돈 버는 것도 좋고 현우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건강이야. 절대 과로하지 말고 몸 챙기면서 해. 알았지? 자기가 아프면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 나를 바라보는 수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무한한 애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나를 끔찍하게 아껴주는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아프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고 약속했다. 행복감에 도취된 완벽한 밤이었다. 내일 출근할 때 바로 메고 나갈 생각으로 선물을 들고 안방 옷방으로 향했다. 넥타이 거리에 새로 받은 타이를 정성스럽게 걸어두려는데 손이 미끄러져 타이가 옷장 깊숙한 구석 틈새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아, 조심해야지. 나는 허리를 숙여 옷장 바닥, 구석진 어둠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손끝에 타이가 걸려 조심스럽게 꺼내려는데 타이 말고도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재질의 작은 물건이 손가락 사이에 함께 걸려 나왔다. 방의 환한 불빛 아래로 손바닥을 펼쳐 그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미간바지 주름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은빛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묵직하고 값비싸 보이는 남성용 커프스링크였다.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그 디자인은 지나치게 화려해서 내 취향이 절대 아니었고 무엇보다 나는 평소에 커프스링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옷장에는 이런 물건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이게 왜 우리 집 안방 옷장 구석에서 나오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의 물건을 손에 쥔 채 내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길하고 서늘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에 그 따뜻했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집의 공기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던 수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여보, 오늘도 늦어? 벌써 일주일째인데 몸 상하겠어.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걱정스레 묻는 나에게 수진이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알잖아. 이번 건 잘못되면 우리 팀 전체가 독박 쓰는 거. 오늘도 먼저 저녁 먹고 자. 미안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미안함이나 애교가 묻어있지 않았다. 그저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느껴질 뿐이었다. 현우가 다니는 회사와 연계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심 두 사람 다 회사에서 잘 풀리길 바랐던 내 기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수진이는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고 동시에 낯설어졌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나 역시 야근이 잦았기에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그래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두고 거실불을 켠 채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이는 나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시선을 피하곤 했다. 내가 다가가 겉옷을 받아주려 하면 마치 몸에 닿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듯이 슬쩍 뒤로 물러서며 옹얼거리듯 말했다. 아, 씻어야겠다. 자야지. 무엇보다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그녀의 스마트폰이었다. 원래 수진이는 휴대폰을 거실 식탁 위에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털털한 성격이었다. 내가 장난으로 전화를 대신 받아주어도 그저 웃어 넘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단 1초도 손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갈 때도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주머니에 꼭 쑤셔 넣었다. 어느 날 밤 침대 옆 협탁에서 수진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마침 수진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다. 화면에 뜨는 이름이라도 확인하려 슬쩍 다가가 화면을 터치한 순간 나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항상 우리의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던 화면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몇 번을 눌러도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차가운 문구만 뜰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진이는 내가 그녀의 휴대폰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날카롭게 돌변했다. 그리고는 낚아채듯 휴대폰을 가져가며 날선 목소리로 물었다. 뭐해? 왜 남의 전화를 만져? 아니, 진동이 계속 울리길래. 그런데 비밀번호 바꿨어?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받아쳤다. 아, 그거 이번 프로젝트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회사 지침으로 바꾼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보안 지침 때문에 개인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꾼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나조차도 가끔 엄격한 보안 서약을 하기에 억지로 의심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찝찝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아내의 눈동자, 굳게 잠겨버린 액정 화면,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나를 조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와 겨우 잠이 들려던 찰나 옆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음이 울렸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수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액정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깨어있는지 슬쩍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침대를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 찰칵 하고 문고리가 걸리는 선명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졸졸 흐르는 수돗물 소리 사이로 문틈을 타고 흘러나오는 수진이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극도로 목소리를 낮춘 아주 다정하고도 다급한 속삭임이었다. 요즘 따라 수진이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회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의 차가워진 눈빛과 손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의 잔상이 떠돌았다. 애써 피곤해서 그렇겠지,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그럴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른 의구심의 싹은 쉽게 잘려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나는 거실로 나오다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이 1차 키를 발견했다. 최근 들어 수진이가 차를 타는 빈도가 부쩍 늘어났다는 생각이 스쳤다. 마침 바람도 쐴 겸 나는 아내의 차 상태를 점검해 주기로 마음먹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문을 열자마자 평소 수진이가 쓰지 않던 낯선 향수 내음이 훅 끼쳤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다분히 남성적인 스킨향이 섞인 냄새였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운전석에 앉았는데 시트의 위치가 평소 수진이의 체형에 맞춘 것보다 훨씬 뒤로 밀려 있었다. 게다가 조수석 아래를 보니 수진이가 마시지 않는 캔커피의 빈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내 동생 현우가 유독 좋아하던 그 브랜드의 커피였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그냥 직장 동료를 태웠던 걸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
순간 당황했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웃어 보였다. 그냥 자기 차 점검 좀 해주려고 요즘 주행이 많았던 것 같아서. 내 말에 수진이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평소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아, 맞다. 잘됐다. 여보, 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좀 지워줄 수 있어? 요즘 지방 출장도 잦고 운전을 많이 했더니 용량이 꽉 찼다고 자꾸 경고음이 울리더라고. 난 기계치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수진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나에게 건넸다. 그 당당하고 막힘없는 모습에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다.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블랙박스 카드를 남편에게 순순히 넘겨줄 리가 없으니까. 나는 응, 알았어. 내가 컴퓨터로 싹 포맷해줄게 하고 카드를 받아들고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을 켜고 리더기에 카드를 꽂았다. 화면에 저장된 수많은 영상 폴더들이 나타났다. 수진이 말대로 용량이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전체 선택을 눌러 삭제하려던 순간 내 시선이 폴더 구조의 가장 구석진 곳에 머물렀다. 일반적인 블랙박스 녹화 폴더명과는 다른 숨김 속성으로 설정된 낯선 이름의 폴더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그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아닌 수십 개의 오디오 녹음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들이었다. 왜 이런 파일들이 숨겨진 폴더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걸까? 가장 최근 날짜로 저장된 파일의 수정 시간은 불과 이틀 전, 수진이가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던 그날 밤이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마우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한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가장 최근의 음성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하하, 하지마. 운전하잖아, 바보야. 평소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극도로 교태 섞인 콧소리와 낯선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폰 너머로 거칠게 옷가지가 스치며 살결이 맞닿는 찌걱거리는 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어두운 방안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우스 패드를 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을 죽인 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안에서 찾아낸 비밀 폴더의 첫 번째 음성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쿵쾅거리며 귓전을 때렸다. 잠시 후 노이즈가 거치고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수진이었다. 매일 아침 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내 넥타이를 메어주던 내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말투는 나와 있을 때의 차분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콧소리가 섞인 콧노래와 낯선 애교가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자기야, 오늘도 진짜 보고 싶었어. 회사 일 끝내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귀를 스피커에 바짝 갖다 댔다. 하지만 내 착각이 아니었다. 곧이어 이어진 것은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나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도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지. 자기야, 오늘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나랑 같이 멀리 도망쳐서 밤새 놀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 남자의 다정한 속삭임에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깨르르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수진이는 그 남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들의 관계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스스럼없이 고백하고 있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우리 벌써 1년도 넘었잖아. 당신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참자, 응? 1년, 무려 1년이었다. 우리가 결혼 3주년을 축하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 순간에도 내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대기업에서 피땀 흘려 일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내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체 이 새끼는 누구일까? 목소리를 알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남자는 계속해서 수진이를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스스로를 오빠 혹은 나라는 대명사로만 지칭하고 있었다. 주변 이름이나 직책 같은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묘하게 귀에 익은 듯 하면서도
변조된 것처럼 옹얼거려 도무지 누구인지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주변 인물일까 아니면 수진이의 회사 사람일까? 의문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음 음성 파일로 넘어갔다. 오디오 그래프가 요동칠 때마다 내 영혼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내가 알던 수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그토록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내가 뒤에서는 이런 추악하고 대담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숨이 막혀와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 뜯었다. 그때였다. 오디오 파일의 끝자락. 차 안의 시동이 꺼지기 직전에 침묵을 깨고 그 남자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헛웃음을 지으며 수진이에게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나저나 집에 있는 그 멍청한 인간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언제까지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 쾅 하는 소리와 구면관문이 열렸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구두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블랙박스 오디오 파일에서 들었던 그 생생한 목소리, 나를 기만하던 그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더 이상은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정도로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특유의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졌다. 아, 깜짝이야. 당신 안 자고 있었어? 말했잖아. 요즘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다고. 왜 그래? 사람 무섭게 쳐다보고. 야근? 정말 야근 맞아?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톡톡 쳤다. 그 안에는 수진이의 불륜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수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진이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내게 대들기 시작했다. 민우 씨, 지금 나 신문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야 해? 당신 요즘 나한테 집착하는 거 알아?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는 수진이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쿵 하는 큰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숨 막히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다 들었어.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힌 녹음 파일. 그 안에 있는 남자가 너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그 인간한테 어떻게 대답했는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자기야? 오늘 나랑 도망치자고? 도대체 그 새끼 누구야? 누구냐고? 내 고함에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죄책감에 고개를 숙일 거라는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수진이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찔렀다. 하, 녹음 파일? 당신 지금 내 차 블랙박스까지 뒤진 거야? 나를 그렇게 못 믿어서 뒤조사까지 해? 그래, 그 녹음? 그거 그냥 같이 일하는 거래처 직원이 장난친 거야. 평소에 워낙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 친해지다 보니 말이 좀 과하게 나온 거라고. 그걸 가지고 바람이니 뭐니 사람을 쓰레기로 몰아세워? 당신 진짜 미쳤구나. 장난? 장난으로 자기야라고 부르고 남편 몰래 둘이서 도망치자는 얘기를 해?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변명? 내가 왜 변명을 해야 하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민우 씨,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있어? 당신 맨날 대기업 다닌답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나 혼자 집에 방치해둔 게 언제부터인데. 결혼기념일 빼고 당신이 나랑 제대로 시간 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맨날 회사, 회사, 회사. 가정을 팽개친 건 당신이야.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한테 눈길 좀 돌렸다고 해도 그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알겠어? 수진이는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며 핏대를 세웠다. 가족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내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나를 방치한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악독하고 뻔뻔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수진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했는데. 시끄러워. 더 이상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나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하고 지쳐. 우리 당분간 리프레시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 상태로는 같이 못 살아. 나 당장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분간 이혼이든 뭐든 진지하게 생각하고 각자 떨어져 있어. 나 지금 당장 갈라설 거니까 잡지 마. 수진이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걸어가 옷가지를 거칠게 챙기기 시작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일삼을 요구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넋이 나간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수진이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가 VIP 거래처 김 팀장이라고 저장해둔 이름이 떴다. 평범한 업무용 연락인 줄 알았으나 잠금 화면 위로 미리 보기로 나타난 메시지의 내용은 내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오늘 차 안에서 났던 자기 살 냄새,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 벌써 보고 싶다. 여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머리가 댕 하고 울리며 온몸에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거래처 직원이라던 수진이의 거짓말을 단숨에 박살내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더러운 불륜의 증거.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VIP 거래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가 누구일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수진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간 후 거실은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주저앉아 아까 그녀가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을 되새겼다. 나를 탓하던 그 당당한 눈빛.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가 덮으려 했던 진실, 그 끝을 봐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수지는 멍청하게도 블랙박스 데이터만 지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나 보다. 하지만 내 직업은 IT 엔지니어다. 데이터 복구 정도는 내게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나는 전문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그 메모리 카드의 섹터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로딩바가 느릿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내 의심이 그저 망상이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이미 썩어버린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잔인한 호기심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마침내 파일 복구가 완료되었다. 수천 개의 조각난 데이터들 사이에서 삭제되었던 음성 파일들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를 적용했다. 웅웅거리는 노이즈가 거치자 차 안의 공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수진의 웃음소리,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까지 느껴지는 듯 했다. 자기야, 형한테는 대충 둘러댔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그 목소리.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낮고 비열하게 깔리는 그 웃음소리. 내 앞에서 항상 형 하며 따르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투,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절대 착각할 수 없는 현우였다.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인맥을 다 동원해 꽂아줬던 친동생.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혈육이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현우와 수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역겨울 정도로 친밀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나를 속이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듯한 그들의 대화는 마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리를 질렀다. 벽을 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내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더러운 불륜의 밑거름이 되었다니 세상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정리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클라우드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깜빡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은 연동기기들이 줄줄이 잡혔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나는 망설임 없이 서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폴더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때 가족여행이라는 폴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을 하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다. 수진과 현우가 나란히 누워있는 침대 사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 그 모든 사진의 배경이 너무나도 낯익었다. 바로 1년 전 현우가 독립하겠다며 떼를 써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었던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에서 둘은 내 동생의 얼굴을 한 악마와 내 아내라는 이름의 배신자가 되어 나를 비웃듯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 현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현우의 목소리였다. 블랙박스 속에서 흘러나온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음성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뒷바라지하고 내 피부치라 믿었던 동생이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니. 분노를 넘어선 경악에 몸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내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어 기제를 가동하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진과 현우는 마치 미리 짠 각본처럼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반격 계획을 세운 듯했다. 수진은 내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고 현우는 그 즉시 우리 어머니께 달려갔다. 전화기가 울린 건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다. 민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의 첫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현우가 울며 불며 하소연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다. 현우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며 내가 평소 수진에게 의처증이 심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참다 못한 수진이 잠시 친한 형제처럼 따르던 현우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것뿐인데 내가 오해를 해 두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 형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수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며. 현우가 걔들 집에서 짐 싸서 나오는 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형이라는 놈이 처자식 하나 간수 못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니의 일방적인 질책이 쏟아졌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 아내와 내 동생이 짜고 친 이 비열한 연극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고 있었다. 나는 항변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네가 다니는 그 큰 회사, 소문나면 네 직장 생활은 어떨 것 같니? 다 엎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수진이한테 빌고 현우한테 사과해. 형이 되어서 동생 앞길까지 막으려는 거냐? 어머니의 독서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화면에 뜬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내 눈시울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살기가 피어올랐다. 이 배은망덕한 놈은 이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형 억울해? 그런데 어쩌지? 세상은 형의 서류보다 내 눈물 젖은 얼굴을 더 믿어주는데. 아,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다 퍼뜨려 볼까? 형이 아내 단속 못해서 가정폭력범으로 몰린 거. 형이 가진 그 보잘것없는 증거로 날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증거가 있든 말든 내가 다 덮어버릴 테니까. 엄마가 누구 편을 드는지 그리고 형의 그 잘난 커리어가 내 발밑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가족들과 회사 주요 인사들이 모인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눈이 부셨다. 나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단상 옆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수지는 내 팔짱을 낀 채 우아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현우가 있었다. 저 두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이용해 나를 몰아세우려 하다니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주머니 속에 리모컨을 꽉 쥐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이었다. 내 순서가 되어 마이크를 잡았다. 연단에 선 내 모습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나는 수진과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그에 앞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다. 수진의 차 안에서 찍힌 영상들과 두 사람이 호텔을 드나들며 찍힌 사진들, 그리고 현우가 나를 비웃으며 수진을 유혹하던 그 역겨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형한테 대충 둘러댔어? 라는 현우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경악 섞인 탄성 속에서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현우는 술잔을 놓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주위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회사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현우를 쏘아보고 있었고 그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현우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고 수진은 치욕스러운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서재에 앉아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위자료는커녕 결혼 생활 중 그들이 나 몰래 빼돌린 내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낱낱이 적어 넣었다. 거실로 나온 나는 가방을 싸고 있는 수진의 앞에 소장을 툭 던졌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빈손으로 온 것처럼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찢어버리며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민우 씨, 정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가방 주머니를 뒤지더니 하얀 종이 한 장을 내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다. 그것은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임신 진단서였다. 이래도 나를 쫓아낼 거야? 우리 애 아빠가 될 사람인데?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다시금 나를 옭아매려는 그녀의 비열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을 파괴한 이 여자에게 이제는 내 아이라는 족쇄까지 채워져 있었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을 바쳐 지켜왔던 가정,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저 허탈할 뿐이다.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수진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산부인과 진단서. 그 안에는 6주라는 선명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지난 6주, 수진과 현우가 내 눈을 피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더러운 미래를 즐겼던 그 시간들과 정확히 겹친다. 내 아이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이미 수개월째 각방을 써왔다. 내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다 못해 이제는 아예 감각조차 무뎌진 것 같다. 법적으로는 나의 자식으로 등록될 운명인 이 생명 앞에서 나는 구역질이 나는 참담함을 느꼈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지도 않은 핏덩이가 내 호적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갉아먹을 존재로 자라나게 두는 것인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민우가 아니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만이 걸려 있었다. 동생이라는 이름의 기생충 현우, 그리고 아내라는 가면을 쓴 수진. 그들이 나를 무너뜨린 만큼 나 또한 그들의 미래를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내 세상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다. 나는 집안의 모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물건들, 수진의 명품 가방, 현우에게 빌려주었던 차, 키까지 전부 내 품으로 회수했다. 그들은 나를 멍청한 바보로 알고 방심하고 있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게임은 시작이다. 나는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그동안 수집해온 외도 증거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낼 생각은 없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과 횡령, 그리고 내 명예를 훼손했던 모든 죄목을 낱낱이 파헤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다. 그들이 머물던 안방의 공기조차 역겨워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로 스며들었다. 나는 서재의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계획을 다듬었다. 수진이 가져온 불행의 씨앗인 그 임신 진단서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들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친자 확인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들이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압박할 것이다. 현우는 형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 차가운 세상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가끔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평생 그들의 조롱거리로 남을 것이다. 복수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재산을 되찾고 그들을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내쫓는다면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복수극의 끝에는 또 다른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를 죽음의 끝자락까지 몰고 간 이 잔혹한 배신자들을 향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파멸적인 복수를 끝까지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더러운 관계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서 나만의 평온한 일상을 다시 찾아야 할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